오늘은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 책 발췌문을 통해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그 철학 속 지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딱 맞닿는 지점들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과거 인물 이야기 이게 아니라 정말 현재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정보 요약 이런 걸 넘어서요. 그 극심한 실현 속에서도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 정약용 선생의 경험 또 통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좀 실질적인 의미 또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걸 같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그 정약용이라는 인물 그 삶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워낙 삶 자체가 좀 드라마틱하시니까요. 그렇죠.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또 정치가였던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나셔서 1836년에 돌아가셨죠. 정말 그 명석한 두뇌로 젊은 나이에 금방 인정을 받으셨는데 근데 40살에 그 천주교 신앙 문제하고 또 복잡한 정치 문제가 얽혀서요. 억울하게 저 멀리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시게 되죠. 그 형님 정약전의 일도 좀 관련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배 기간이 무려 18년입니다. 18년이요. 와. 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를 꼬박 유배지에서 보내신 거죠. 57살이야 풀려나셨으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랄까, 거의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막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법도 한데요. 근데 정약용 선생은 달랐다는 거. 그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좌절은커녕 오히려 학문에 더 깊이 파고드셨죠. 유배 기간 동안에 그 유명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걸 비롯해서 책을 약 2,400여 권 분량으로 쓰셨다는 사실. 그것도 뭐 변변한 도구도 없이 오직 붓하고 먹, 한지 이것만으로 해내셨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이걸 딱 보면요. 우리가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게 꼭 능력이나 뭐 환경 탓 이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인한 의지, 또 끈기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저술들을 보면 단순한 기록, 뭐 그런 걸 넘어서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 사상이라든지 또 아주 합리적인 사회개혁 방안들, 실용적인 과학기술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시대를 정말 앞서 나간 통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요. 그 극심했던 고난이 오히려 그분의 사유를 더 깊게 만들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막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남이 오히려 깊은 사유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깊은 사유를 통해서 정약용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그건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걸 첫손에 꼽으셨던데요. 뭐 재능이나 배경, 이런 것보다 인간다움 자체가 우선이다, 이런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존재일 뿐인데 타고난 자질을 실현하는 게 자기 직분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잊고 평생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다. 이렇게 일갈하셨죠. 그러니까 생존, 이걸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삶,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답게 산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또 깊이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을 강조하셨나요? 인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네, 인애. 말 그대로 어짐과 사랑이죠. 나를 아끼듯이 타인을 여기고 좀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애를 실천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가정에서의 효도와 공경에 있다고 봤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걸 실천하는 게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는 통찰이죠. 그거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결국 한 사람에 대한 평판, 뭐 저 사람은 참 괜찮아 라던가 아니면 자기밖에 몰라 이런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이 일상에서 꾸준히 보여준 행동들의 총합이다 이런 거군요. 자료에 나온 비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그래서 더 와닿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좋은 품성이라는 게 단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혹은 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셨죠.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속마음이 바르면 겉모습도 단정해지고 겉모습이 단정하면 남들이 자연스레 우러러 본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내면의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꾸준함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꾸준함과 진정성이라. 근데 살다 보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 때문에 좀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 이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제약 같은 것들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은 어떤 관점을 제시했을까요? 그분은 그릇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릇이요? 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나 기회라고 해도 자신의 그릇,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이나 성향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인가? 내 그릇에 이게 합당한가? 이걸 먼저 성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도 외부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봐라 이런 메시지군요. 돈이나 나이 같은 현실적인 제약,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만든 한계, 이거일 수 있다. 이 지적이 참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계속 외부 탓만 하는 사람은 발전 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아주 냉철한 진단이죠. 이게 또 정약용 선생이 언급하신 기호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기호요? 좋아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뭘 좋아하고 즐기느냐,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만약에 자신의 기호가 양심이나 어떤 도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런 삶은 결국 내면의 기운을 위축시키고 사람다움마저 잃게 만든다고 경고하셨죠. 그러고 보니 현대사회는 뭐 우리라는 집단이나 유행 이런 데 휩쓸려서 나의 진짜 목소리나 성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정약용 선생의 지적이 오늘날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니까 뭐 이런 생각 뒤에 숨어버린 나의 진짜 마음, 나의 진정한 기호는 과연 뭘까?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어떤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성품과 기호를 따르는 삶, 그게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면의 힘, 그러니까 목적의식 같은 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본보기를 정하라는 조언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뜻을 세웠다면 자신이 닮고 싶은 본보기를 구체적으로 딱 설정을 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각오로 꾸준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걸 용기라고 표현하셨죠.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가?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답이 그렇다라면 뭐 결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매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둬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뭐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네. 반드시 힘든 순간이 오고 마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그런 순간은 오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이게 정말 이 길이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시적인 고비인 건지 이걸 좀 냉철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 불 때마다 돛의 방향을 계속 바꾸는 배는 결국 어느 항구에도 정박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 중요한 건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힘.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날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는 부분도 좀 곱씹어 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을 억지로 막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면 기대가 커지고 그러다 실망하거나 남하고 비교하게 된다 이런 지적이었죠. 맞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행복해야 해.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소중함,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매일매일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으며 중요한 건 그 하루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채워나가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술 마시는 것에 비유해서 초심, 처음 마음을 잃는 과정을 설명한 대목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술을 좀 조심스럽게 마시지만 취기가 오르면 경계심이 풀리고 자제력을 잃어서 계속 마시게 되는 것처럼 작은 유혹이나 타협에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런 경고였죠. 특히 큰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정말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높고 뜻이 클수록 그 처음의 마음가짐, 즉 초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결국 본래의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 이걸 늘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 맺기에 대한 조언도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좀 날카로웠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좀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요. 정약용 선생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좀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 이게 진정한 관계라고 봤습니다. 뵙기 좋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서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냥 현실 안주에 머물게 할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매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을 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좀 과감하죠? 와,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만 선호하는 요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관점이네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락함 뒤에 숨겨진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거, 관계의 소홀함, 해이함,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심지어 교만함 같은 그런 함정들,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쓴소리가 때로는 약이 된다는 오랜 격언하고도 통하고요. 핵심은 그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솔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보다 바른 말이 나를 지켜줄 것, 이걸 명심하라고 강조하셨죠. 또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지위나 배경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됨됨이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아, 됨됨이. 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나를 주목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도 결국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취하는 데서 온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네. 혼자만 잘나서 성공하는 삶, 이거보다는 때로는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서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장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가진 걸 나누는 태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베푼 작은 배려나 나눔이 미래의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와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함께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 이 표현 속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나에 대한 어떤 부당한 비판이나 험담, 이런 거에 직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약용 선생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여기서도 아주 명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일단 감정적으로 확 대응하기 전에 먼저 그 비난의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옳은지 그른지 이걸 냉정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지적이 옳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치면 되는 거고,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면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라는 거죠. 흘려보내라. 네, 굳이 막 감정을 소모하면서 맞서 싸우려 들면 결국 마음만 상하고 자신의 덕성마저 잃게 된다고 하셨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때로는 물러설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되지만 말싸움에서는 지더라도 내가 도리를 지켰다면 그게 결국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라. 이런 조언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꾸준한 노력은 결국 신뢰를 얻게 된다는 그런 깊은 믿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남들의 시선이나 비난에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거나 조언할 때도 말의 내용 못지않게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좀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 조용한 목소리, 상대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이걸 사용할 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만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투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침묵해야 할 7가지 순간에 대한 조언은 와, 정말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이었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또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 관계 유지를 위해서 굳이 알 필요 없는 걸 캐물을 때, 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태도로 드러날 것 같을 때,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 그리고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런 순간에 딱 한 템포 쉬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후회,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태도는 또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의 비판을 딱 듣고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논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뒤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이게 현명한 대화법이라는 거죠. 설령 상대가 끝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생각을 이성적이고 타당하게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성인의 경지처럼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자세. 진정한 존경은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자기 절제와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봐야 잘하게 된다고 역설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일단 시작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더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며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조언이죠. 진정한 절제에 대한 정의도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참는 것. 이건 뭐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일 수 있지만 진짜 절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굳건한 의지,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식. 이게 없다면 절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느슨해져서 탐욕이나 나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단기간의 다이어트나 금연, 이런 건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건 오직 강인한 내면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통찰입니다. 삶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마치 음과 양처럼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니치에 대한 설명도 기억에 남습니다. 즐거움은 고통 끝에 찾아오고 또 지나친 즐거움은 다시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막 기뻐하며 들떠 있을 때 혼자 너무 흥분하지 않고 반대로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혼자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런 중용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공감하고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내 감정의 기준점은 항상 내 안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는 순간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경고와 함께요. 어찌 보면 정약용 선생 자신이 그 유배라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철저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마음을 지켜냈기에 이런 조언들이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 철학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과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비밀에 대한 정약용 선생의 정의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단호하더군요. 네, 비밀은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것뿐이다. 아주 명쾌하죠. 하하, 정말 그렇네요. 네,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이런 말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그 말이 퍼져나갔을 때의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애초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문제? 이게 아니라
정보 자체가 가진 속성, 그러니까 한번 퍼지면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본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걸 넘어서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또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 이걸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명확한 분별력, 이걸 갖춰야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외부의 변화나 혼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진정한 넓은 시야의 의미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는 내면의 힘, 또 사람답게 사는 길의 의미, 관계 맺기의 지혜, 자기 절제의 중요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깊은 울림해주는 시간이었네요. 네, 이러한 정약용 선생의 통찰은 뭐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때, 또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해야 할지 고민될 때,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싶을 때, 이럴 때 여전히 유효한 아주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어찌 보면 세상과의 어떤 강제적인 단절 속에서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불후의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외부 정보가 쏟아지고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깊은 자기인식, 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자신과 만나기 위한 현대판 유배지, 즉 의도적인 거리두기와 성찰을 위한 공간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